네, 잊을만 하면 청소년들의 도 넘은 범죄 행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여고생이 또래 중고교생들로부터 집단 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또다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한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갑질 사건 때처럼 아시아나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총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들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참 오늘도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이게 청소년들 구타 사건은 안타까운 것도 안타까운 거지만 그 수위가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번에도 봤더니만 그 한 여고생을 데리고 또래의 중고등학생들이 산이나 뭐 자취방 등지에서 집단 폭행하고 또 성추행까지 했는데 이유가 참 단순하대요. 뭐 센 척해서 그런 거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센 척한다. 그게 아마 그러니까 그 소년 범죄들의 특징, 청소년 범죄의 특징이 이제 때를 지어서 한 학생을 그 피해 학생을 만든다는 거와 그리고 이유가 어른들이 봤을 때는 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렇죠. 이유들은 뭐 내 남자친구에게 뭐 어떻게 어떤 짓을 했다, 뭐 내지는 여기처럼 센 척을 한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좀 어떻게 보면은 희생양을 고르는 거죠.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고 이유를 명분을. 예, 그리고 피해 학생들이 대개는 이제 약한 그 학생들이라는 면에서 더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 학생이 집에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가겠다라는 이제 연락을 하고는 연락이 두절이 되니까 가족들이 놀래서 찾아다니다가 이 피해 학생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태가 폐에 물이 차 있고 아마 이제 그 식사를 할 수가 없는 정상적으로 그래서 호수로 뭐 계속 좀 그 영양을 공급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다쳤고 그리고 범죄 내용 중에 이것이 청소년들이 과연 할 수 있는 범죄인가 하는 아주 좀 엽기적인 추행도 같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가족들이 피해 학생의 가족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이 중에 이제 한 학생이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아무 처벌도 안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학생이 아주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주동자가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 피해 학생의 가족들이 엄청나게 분노를 해서 지금 소년법 개정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치. 계획적이었고 치밀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저런 문자가 간 것도 그랬고 그리고 휴대폰을 뺏어서 이제 유심칩까지 뽑아버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딴에는 뭐 어떤 위치 추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기록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너무나 영악스럽고 그래서 더 이런 경우를 청소년이기 때문에 과연 봐줘야 되는 거냐, 성인들과 처벌이 다른 것이 합당하느냐 이런 많은 이제 여론을 형성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예.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이 범죄 자체는 정말 너무 죄질이 나빠요. 그렇네요. 현장에서 보면 또 이 소년들은 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이 막 때를 지어서 이렇게 한 번씩 터져 나오는 이런 범죄들이 굉장히 극단적이고 뭐 어찌 보면 정말 악마 같다라고 생각할 그런 범죄 그 내용들을 갖고 있지만 막상 이렇게 처벌을 받게 돼서 뭐 그 경찰에 불려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소년 재판에 불려다니는 걸 보면 그냥 애들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게 걸리기 전까지는 정말 그 한도를 넘는 짓을 하는데 막상 걸려서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연들도 갖고 그러니까 있고. 저 친구가 저런 일을 했을까라 싶은 경우도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개개인의 사연들이 다 있고 가정 환경에 어떤 사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 그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냥 소년법을 개정해서 처벌 연령을 낮추고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그런 여론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과연 그게 성과가 있을까라는 그런 계속 충돌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드는 게 비판적인 여론에 뭐 좀 더 의견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가해를 했다는 10명 학생 중에 3명이 이전에도 이런 폭행이나 이런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던 학생들이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한 번이니까 좀 어떻게 소년이니까 소년법에 적용이 되고 보호 안에 이제 처분이 감면이 되고라고 한다고 해도 또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년법의 자체가 이제 그 목적이 성인의 경우에는 처벌,
처벌이고 그다음에 수용소 내에서의 교화를 통해서 사회생활에 적응을 해서 재범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성인 처벌과 예. 교정이라고 하면 소년들의 경우에 아직 덜 익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라든가 어떤 가정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이에게 그 청소년들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예. 어떤 이 계도의 대상으로 올바르게 잘 키워내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만든 게 소년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이제 범죄가 정말 이렇게 갈수록 더 강화되고 중대 범죄로 나아가면 그때는 뭐 이런 좀 더 강한 보호 처분 내지는 처벌까지 가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은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계도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 되는 것도 아닌 좀 이 어정쩡한 그런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청소년의 범죄 그 대처가 좀 아직은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그렇죠. 들어요. 이게 그리고 또 주동자 중 한 명이 여중생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청자 이해를 좀 필요로 하는 게 촉법 소년이어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중생이 주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호 처분 받고 끝날 수 있는 건데 이 촉법 소년이어서 처벌이 어렵다는 그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형법에서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14세가 넘어야 돼요. 14세 이상이어야지만은 그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고 10세에서 14세 미만까지를 촉법소년이라 그래요. 법을 어기는 행위를 했지만 형법에서 말하는 14세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처벌을 하지는 못해요. 형을 적용할 수 없는. 예, 하지만 소년법에서 말하는 보호 처분들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호 관찰서라든가 아니면 소년원이라든가 이런 처분들은 보호 처분은 받을 수 있지만 네. 형사법적인 처벌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아메리카 이게 형사로 처벌받는 거하고 소년법에서 보호 처벌을 받는 게 무슨 차이냐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형법에서 책임을 지면 교도소까지도 갈 수 있지만 소년법에서 이 촉법 소년은 교도소로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소년원만 가는 거예요? 예, 최대 처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소년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앞서서 이제 다른 폭행 절도 사건에 연루됐었던 그 10명 중 3명의 가해 학생들은 지금 소년분류 심사원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지금 이번에 있었던 이 범죄가 함께 더해져서 좀 가중적으로 좀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년분류 심사원이라는 거는 예. 이제 성인으로 치면은 구금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구치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 구치소긴 한데 단순히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조사를 해요. 이 아이의 그 성장 배경이라든가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떤 적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거기 소년분류 심사원에서 그 위탁하는 것이 이제 소년 법원에서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2개월 동안 아이가 수용된 상황에서 그 그러니까 위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위탁된 상황에서 이 아이를 그런 환경이라든가 뭐 장래까지 조사를 해서 의견을 보내줍니다. 소년법원에. 그러면 소년법원에서 그 조사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떤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이 아이에게 제일 좋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건처럼 내 딸이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엄청 그 큰 범죄의 피해자가 됐는데 피해 학생은 외려 그 회복이 어렵고 가해 학생들은 이렇게 이제 제도권 안에서 이런 그 계도의 대상으로만 그러고 뭐 길어야 뭐 6개월 뭐 이런 그런 보호 처분을 받고 나오니까 피해 가족들 입장에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년법 폐지 청원을 또 올렸는데 이게 소년법 폐지 얘기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게 청소년 폭행 사건이 나올 때마다 이제 나오는 그렇죠. 저희가 다루는 이야기인데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이루기도 했잖아요. 그런 만큼 이제 당시에도 폐지보다는 어떤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어떤 처벌과 교화 사이에서 뭐 정부 입장에서 딜레마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식의 방법이 근원적으로는 가장 중요한가
가장 실효성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전문가로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소년분류심사원 얘기가 나왔지만 그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 선진국에 열악하다.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소년범 이런 범죄를 일으킨 소년에 대한 그 처우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범률이 아마 다른 국가보다도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형사 미성년자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추자, 2살 정도로 낮추자라는 여론도 많고 개정안도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이렇게 엄벌 위주로 가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거냐? 그거는 이제 엄벌주의가 늘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더 괴물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성인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저는 시스템을 그다음에 예산도 좀 여기 많이 편성을 해서 좀 그 더 좋은 어떤 그 궤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좀 저는 온정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어쨌든 됩니다. 교화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시스템적으로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기 현장에서 보면 정말 이 그 범죄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은 그런 아이들보다는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휩쓸려 다니면서 우발적으로 뭐 그렇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이 개인적인 환경하고도 이렇게 좀 결부되어 있고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후폭풍이 정말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객들뿐 아니라 현재 지금 승무원이나 기장들까지도 식사를 거르면서 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장거리 비행을 하게 된다면 정말 고될 것 같거든요. 진짜 고역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안전상의 문제도 제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게 기내식은 서비스의 문제지 안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반응인데 이 안전이라는 것이 물론 뭐 기내식이 부품 같은 그 정도의 그 승객기 안전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기장이 제대로 식사를 못 한다라고 그러면 그거 자체로도 어떤 그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고 아니면 승객들이 아주 그 과한 어떤 그 항의들을 하면서 기내 자체가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불안정하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도 운행상에서의 불안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굳이 서비스이지 뭐 안전하고는 전혀 무관한 문제라고 보는 거는 국토부의 그 시각이 좀 아니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배고픈 걸 좀 참으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서 또 뭔가가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승객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증의 저기 뭐 당뇨 질환을 갖고 있다든가 뭐 그런 분들이 사탕을 가지고는 늘 다니시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정보를 제때 모르고 탔다가 아무리 그 간편식이 나와서 그걸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언제나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런 안전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객기는 좀 그런 면에서 아시아나에서 뭐 지금 이제 그 7월 1일 첫날, 둘째 날보다는 좀 안정적이긴 한 걸로 보이지만 여전히 좀 그런 위험 요소는 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 기내식이 운반되는 데서 만에 하나라도 지금 어떤 부패에 노출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그 뭐 배앓이를 심하게 하는 뭐 승객이 나온다든가 이러면 그런 것들도 다 뭐 안전하고는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협력업체 그 대표까지 스스로 좀 목숨을 끊게 되는 사건도 있었고 그 과정을 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그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잠을 못 자고 아마 계속 일을 한 것 같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대표의 회사는 마지막 그 포장하는 회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를 책임지는 회사다 보니까 아마 그 납품에 대한 독촉 전화가 그쪽으로 계속 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그 대표가 책임질 일은 아닌데 아주 그 뭐랄까 고도의 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그때 받으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의 사과는 좀 면피라고 그럴까요? 좀 이런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데 급급한 그 기자회견에 불과해서 좀 그런 면에서 그 유가족들도 좀 씁쓸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다른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아시아나항공이 승객들에게 기내식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그 대처 방법으로 현재 트래블 바우처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바우처가
비행기 내에서 이제 면세품을 대체해서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승무원들이 식사도 거르고 나서 그 상태에서 더 많은 판매 업무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30달러에서 한 50달러 정도 되고, 그리고 그 쿠폰이 유효익 기간이 있대요. 그러면은 그 그 비행기를 이렇게 자주 타지 않으시는 분들은 거기서 쓰려고 할 거 아니에요. 못 쓰는 받은 거죠. 즉시.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면세품 파는데, 기내 면세품 파는데 승무원들이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게 착륙을 할 때 1만 피트 상공 아래로 내려오면은 뭐 비행기 타고 보신 분들 아시지만 승무원들도 다 안전벨트를 매잖아요. 그쵸. 자리에 앉아서. 그런데 그 안전 기준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예. 물론 아시아나 측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1만 피트 기준을 어긴 적은 없다고 하는데 아마 그 비행기 내에서 이런 그 면세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좀 왠지 그 승무원들이 얘기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그 뭐 면세품을 다 사서 쿠폰을 어떻게든 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승객들이. 그리고 예. 또 아쉬운 게 이게 대안으로 제시한 게 트래블 바우처인데 결국에는 또 이익을 내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좀 아이러니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세품을 팔면은 그것이 이제 쿠폰보다는 들어오는 가격이 더 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는 가격보다는 들어오는 예. 가격이 싸니까 그 사이에 또 차액은 생기겠죠. 결국은 또 아시아나가 버는 거죠. 예. 예. 회사 내분위기도 상당히 좋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박상국 회장의 기자회견이 오히려 좀 기름에 그러니까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블라인드 채팅방, 그 비밀 채팅방에서 대한항공처럼 뭐 그 경련진의 갑질 횡포라든가 뭐 협력사와의 갑질, 뭐 부당행위, 뭐 여러 가지 제보가 나온다고 하는데 예. 그것이 만약 진짜 대한항공이 여론의 공분을 사는 것만큼 그렇게 자극적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또 이것이 정말 그 박삼구 회장의 그 경영 능력이라든가 경영권 문제까지 비화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는 없어 보여요. 근데 뭐 그거는 좀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